억울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관아 사또의 처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방 안에 여인 하나가 서 있었어요. 소복 차림이었지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느 순간 거기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흐느낌이었어요. 숨을 참다 참다 결국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지요. 사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저 여인은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과연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걸까요? 전설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전설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초가을 바람이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오던 날이었어요.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데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서는 가마 행렬을 바라보던 아래 것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불안한 빛이 먼저 서려 있었지요. 새 사또가 오신다는 기별이 닿은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만 관아 안팎의 공기는 그 며칠 동안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어요. 아래 것들이 그리 불안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전임 사또가 세상을 뜬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작스레 아무런 병환의 기미도 없이 한밤중에 그만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관아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두고두고 걸려 있었어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드시고 공문을 살피셨다는데 새벽녘에 처소에 들어가 보니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다 하지요. 봄볕이 따스하던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영문을 알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관아 한쪽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하인 둘이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지요. 박과부 사건이 끝나자마자 사또 어른께서 절이 되셨으니 이것이 우연이라 하기가 어렵지 않소. 맞소. 그것도 하필 그 사건 마무리 짓고 사흘도 안 되어서 말이오. 말을 하는 이도 듣는 이도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박과부 사건이란 수개월 전 이 고을에서 있었던 일로 최 씨 부인 댁에서 자비를 하던 과부 하나가 폐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전임 사또께서 그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셨고 고을 사람들도 어느새 잊혀가는 듯 싶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사또가 돌아가셨으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사또 어른 돌아가시던 날 밤에 제가 봤습니다요. 한 늙은 하인이 목을 길게 빼며 말했어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사또 처소 쪽으로 희끄무레한 것이 슥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다 이겁니다. 처음엔 달빛인가 싶었는데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거든요. 사람이라기엔 소리가 없고 바람이라기엔 형체가 있어 보여서 저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 뭡니까. 아무도 선뜻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뒷곁에서 닭 한 마리가 갑자기 퍼드득 날개를 치는 소리가 났고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였지요. 박과부가 사또를 데려간 것 아니겠소. 억울하게 죽으면 원한이 맺히는 법이니. 누군가 낮게 말을 꺼내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그것은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목격담도 떠도는 말도
추측도 모두 뒤섞인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관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소문은 이미 반쯤 사실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무서운 것을 두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설명을 만들어내는 법이지요. 새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가나 대문을 들어서며 좌우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단정히 고개를 숙이는 아래 것들의 낯빛이 어딘가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부임 첫날이란 이래 분주하고 활기 있는 법인데 이 고을 관아의 공기는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마당 한 귀퉁이에 시든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박과 부가 누구인지도, 전임 사또가 어찌하여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지도, 이 고을에 어떤 사연이 서려 있는지도. 다만 이 고을에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만큼은 관아의 쓸쓸한 마당을 밟는 첫걸음부터 발바닥 아래로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부임하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사또께서는 그 한 달 동안 고을 곳곳을 살피고 관아 업무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밀린 공문을 검토하고 마을 이장들을 불러 사정을 들으시며 전임 사또 때 미뤄진 민원들을 하나씩 풀어가셨지요. 낮에는 송사를 처리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 문서를 살피셨으니 그러는 동안 관아 안팎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상한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발단은 관졸들의 수군거림이었지요. 처음에는 한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야경을 돌다 보았노라는 것이었어요. 사또 처소 쪽으로 여인 하나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요. 으스름한 달빛 아래 소복 자락이 흔들리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이도 있었지요. 보름째라지 않소.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여인이 사또 처소로 드는 걸 봤다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소. 아니, 나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는 수문장도 봤다 하던데.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처음엔 두어 사람의 목격담이었던 것이 어느새 보름치의 기록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관아 안 아래 것들 사이에서 결론도 두 가지로 갈리었지요. 한쪽에서는 이리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께서 여색을 밝히시는 게지요. 어디선가 여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었어요. 고을 사또라 해도 다 사람인지라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보았는데 나오는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밤새 지켜봐도 나오는 기척이 없다 하던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듣는 이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지요. 사또 처소에 개구멍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소. 딴 데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누군가 분위기를 가볍게 돌려보려 한 말이었지만 웃는 이가 없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며 밤 공기가 차가워진 탓도 있었고 아래 것들의 가슴 어딘가에 아직 박과부 이야기가 내려앉아 있던 탓도 있었지요. 희끄무레한 것이 전임 사또 처소로 들어가던 그 밤을 떠올리는 이들이 슬그머니 팔짱을 끼며 몸을 오므렸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전임 사또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관아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일이었어요. 소문은 관아 담장을 넘어 고을 안으로도 번져가고 있었지요. 장날이면 안악들이 모여 앉아 소곤거리고 주막 술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한 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사또가 여색을 밝힌다는 쪽으로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임 사또처럼 무언가에 홀린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도 있었어요.
목격담은 날마다 새로 보태어졌지만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사또 처소는 조용했어요.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빛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인기척도 여느 밤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새벽 찬 이슬이 처마에 맺히고 관아 마당이 파랗게 식어가는 밤이면 야경을 도는 관졸들이 은연중에 사또 처소 쪽으로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뭔가를 보려는 것인지, 뭔가를 피하려는 것인지 자신들도 알기 어려운 걸음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어떤 기억인지. 소문은 그렇게 관아 안에 고착되어 가고 있었어요. 여인이 누구인지, 왜 들어오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채로 말입니다. 아래 것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던 그 무렵, 사또의 처소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또께서는 부임하신 뒤 보름 동안 고을 실정을 파악하느라 밤낮을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낡은 문서를 뒤지고 이장들에게 마을 사정을 듣고 관아 창고를 직접 돌아보셨지요. 오랫동안 손을 놓아두었던 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세금 장부 하나를 훑은 데에도 반나절이 걸렸고 전임 사또 시절의 미결 송사들이 켜켜이 묵어 있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사또는 귀신이니 소문이니 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촛불 하나를 켜두고 공문을 살피다 눈이 무거워진 사또가 막 붓을 내려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미는가 싶더니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사또는 처음엔 바람의 문이 열린가 싶어 고개를 드셨습니다. 문가에 여인이 서 있었어요. 소복 차림이었지요. 머리는 단정히 빗어 올렸고 얼굴은 창백하되 반듯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낮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숨을 참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흐느낌이었습니다. 처소 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한밤의 고요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 또렷이 들렸지요. 사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걔 누구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지요. 무섭거나 사나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그 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저 울었지요. 사또를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사또는 관조를 부르려다 멈추셨습니다. 무어라 말하기 어려운 기운에 발이 묶이는 것 같았어요. 여인에게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백히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거기에 서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고 여인은 사라졌어요. 문이 열린 것도 발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느낌이 멎는가 싶더니 그냥 없어졌지요. 사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이튿날 밤에도 여인은 나타났습니다. 사흘째 밤에도 나흘째 밤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매번 같은 자리에 같은 소복 차림으로 같은 흐느낌을 매며 서 있다가 사라졌어요. 사또는 관아 아래 것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이 일을 직접 발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또로서 가당한 일인지 스스로도
가늠하기 어려우셨던 것이지요. 관아 사람들은 사또가 밤마다 여색을 밝힌다느니 어딘가 홀렸다느니 수군거렸어요. 사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사또가 실제로 마주한 것은 소문과 달랐지요. 미르의 온기도 설렘도 아니었어요. 밤마다 찾아와 흐느끼다 사라지는 그 여인의 모습은 사또의 마음 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저 여인이 그저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 그 흐느낌이 매일 밤 사또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왔어요. 같은 시각, 같은 자리, 같은 소복 차림으로. 사또는 이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처럼 벌떡 일어나거나 관조를 부르려 하지도 않으셨지요. 그 대신 촛불을 끄지 않은 채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처소 안에 스며들고 사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찌하면 뜻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셨지요. 어느 날 밤 사또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여인이 나타나 흐느끼기 시작하자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을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있느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느낌이 잠시 멎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이어졌지요. 사또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 다시 물으셨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냐? 여인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또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쳤어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저 끄덕인 만큼은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또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물으셨지요. 억울함만 풀리면 그리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좌우로 천천히. 사또의 눈이 좁아졌지요. 억울함이 풀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남아있다는 것일까요?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럼 억울함 말고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이냐? 남겨두고 온 것이 있느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흐느낌이 다시 짙어졌지요. 이번 흐느낌은 조금 달랐어요. 억울함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애타게 걱정하는 데서 나오는 울음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흐느낌이었지요. 사또는 그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사또는 그날 밤부터 더 깊이 생각하셨어요. 억울하게 죽었고 억울함만으로는 눈을 감지 못하며 남겨두고 온 것이 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밤마다 찾아오는 이유였습니다. 사또는 이튿날 아침 전임 사또 시절의 문서들을 다시 꺼내 살피기 시작하셨지요. 박과부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아래 것들이 수군거렸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문서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 댁에서 일하던 과부가 폐물을 훔치다 달아나다 죽었다는 짤막하고 건조한 기록만 남아 있었지요. 사또는 그 기록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몇 줄 되지 않는 글자 속에서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어요. 여인은 그 사이에도 왔다가 갔습니다. 끄덕임과 고개 젓기, 그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사또는 매번 이런저런 질문을 더 건네보려 하셨지만 여인은 그 이상을 답하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흐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잠잠했어요. 사또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지요.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사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여인이 먼저였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어요. 사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지요. 촛불 하나가 그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가늘게 떨렸어요. 사또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셨습니다. 소인은 박연화라 하옵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이름을 밝히는 목소리가 떨렸지요. 오래 참아온 것이 겨우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어요. 그 이름이 귀에 닿는 순간 전임 사또 시절 아래 것들이 수군거리던 박과부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최 씨 부인 댁에서 자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지요. 매일 아침 댁으로 나가 부엌일을 돕고 빨래를 하고 품삯을 받아 아이를 먹였습니다. 고되었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어요. 아이만 건강하면 된다 싶었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흐느낌이 섞였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 씨 부인 댁 도련님께서 소인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는 말씀인가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지요. 자꾸 가까이 오시려 했고 소인은 그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잠시 뜸해지다가도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미간을 좁히셨어요. 여인은 말을 계속했지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도련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소인은 뿌리치려 했고 그러다 그만 여인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흐느낌이 다시 깊어졌어요. 사또는 말을 재촉하지 않으셨지요. 처소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그렇게 죽었다고 여기옵니다. 그 순간이 흐릿하여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에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는 알고 있어요. 소인이 폐물을 훔치다 달아나다 죽었다 했지요. 소인이 듣기에는 억울한 누명이옵니다. 사또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전임 사또 시절의 그 짤막한 문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폐물을 훔치다 달아나다 죽었다는 그 건조한 몇 줄이었지요. 여인의 말은 그 기록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만 이 여인이 억울하다 하니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지요.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또 어른, 소인이 더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소인의 아들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지금쯤 도둑년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소인이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 때문이에요. 억울함이 밝혀지는 것도 중하지만 그 아이가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중합니다. 여인은 거기서 말을 마쳤어요. 흐느낌도 잦아들었지요. 처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여인의 윤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요. 이윽고 사또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알겠다. 물러가 있거라. 여인은 대답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 밤 사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박연화. 그 이름과 함께 밝혀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쌓여갔지요. 사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아 문서를 다시 펼치셨습니다. 박연화 사건. 전임 사또 시절에 종결된 그 사건의 기록은 여전히 짧고 건조했어요. 죽은 날짜, 죽은 장소, 그리고 훔쳤다는 폐물의 종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목격자는 있었는지, 최 씨 부인, 댁 사람들은 무어라 진술했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에 없었지요. 종결이라 쓰여 있었지만 사또가 보기에 그것은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간단했어요. 사또는 붓을 들어 제조사 계시를 적으셨지요. 먹물이 종이에 스미는 것을 바라보며 이 사건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차분히 헤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 고을 한쪽에서는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김길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아직 어렸지요. 어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친족이라 할 만한 이도 없었고 손을 내밀어 주는 이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눈길을 거두었지요. 아이가 가까이 오면 안악들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도둑년의 자식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마을 안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풀뿌리를 캐고 나무 열매를 주워 입에 넣었지요. 이른 봄이면 냉이를 캤고 여름이면 산딸기를 따 먹었습니다. 가을에는 도토리가 있었어요. 사는 말이 없었지요. 도둑년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편했어요. 그러나 산에서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아이는 고을 장터로 내려왔어요. 허름한 저고리 하나를 걸치고 좌판 사이를 돌아다녔지요. 맨발이었습니다. 장터 흙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손을 내밀면 던져주는 이도 덜어 있었지요. 말라 비틀어진 감자 한 덩이, 식어버린 떡 한 조각.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 애가 박과부 자식 아니요. 도둑년의 자식. 누군가 낮게 내뱉으면 주변 사람들이 슬그머니 몸을 돌렸습니다. 좌판 상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는 모른 척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을 테지만 이제는 그냥 걸어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국어를 해도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내밀었고 얻지 못해도 소리 내어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좌판으로 옮겨갔지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만 아이 자신은 그런 것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지요.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저녁 무렵 문서를 덮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록을 뒤졌지만 새로 얻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박연화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셨지요. 이름은 김길상. 현재 거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셨어요. 박연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보다 그 아이가 더 걱정된다고 했지요.
도둑년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을 것이라 했어요. 사또는 관조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박과부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요. 관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어딘가에서 동냥을 하며 지낸다고 들었다고요. 정확한 곳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문서로 눈을 돌리셨지요. 재조사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사또는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문서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어요. 기록은 짧고 기록 뒤에 숨은 것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지요. 사또는 관졸들에게 이름을 적어 건네며 차례로 데려오도록 이르셨습니다. 최문식과 어울리던 벗들, 그리고 최 씨 부인 대개 하인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불려온 것은 최문식의 벗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덕수라는 자가 있었어요. 성품이 경솔하고 입이 가볍기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자였지요. 관아 마루에 앉혀놓으니 처음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최 씨 집안의 권세가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사또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차를 한 잔 내오게 하고 느긋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박과부 사건이 있기 전 어느 날 최문식과 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느냐? 김덕수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있긴 합니다만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요.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 혹시 최문식이 박과부에 대해 무어라 말한 적은 없느냐? 김덕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김덕수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지요. 술자리에서 한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최 씨 부인 댁에서 일하는 과부가 마음에 든다고 어찌 해볼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소인은 그냥 술김에 한 소리려니 했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술자리에서 한 말이고 전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로는 충분했어요. 사또는 그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 씨 부인 댁 하인들을 불러들이셨어요. 여럿이 차례로 다녀갔지만 그 가운데 장쇠라는 늙은 하인이 가장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최 씨 부인 댁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하인이었으니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집안이 무너지면 자신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장쇠의 입을 막고 있었어요. 사또는 한동안 말없이 장쇠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무섭다는 것을 안다. 오래 그 댁에서 살았으니 더욱 그럴 것이야.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아이가 지금 동량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장쇠는 한참을 꼼짝하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박과부는 그날 주방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요. 소인이 봤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폐물이 사라진 곳은 안채였지요. 박과부가 안채에는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요. 그날은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장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사또의 귀에는 묵직하게 닿았지요. 안채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
폐물을 훔쳤다는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었습니다. 직접 목격인지 전원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진술만큼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지요. 사또는 관졸에게 모든 진술을 빠짐없이 받아 적도록 이르셨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또는 하루 동안 모인 진술들을 펼쳐 놓으셨어요. 김덕수의 술자리 발언, 정황, 장쇠의 동선 진술. 어느 것 하나 아직 사실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연화가 도둑이라는 기존 기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사또는 촛불 아래 그 진술들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최문식이라는 이름이 점점 가운데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관아를 찾아온 것은 신문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이지요. 사또가 최 씨 부인 댁 하인들을 관아로 불러들이고 최문식과 어울리던 벗들까지 신문한다는 이야기가 고을 안에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최 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고을에서 쌓아온 체면과 가문의 이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부인을 짓누른 것이었지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심이 결국 부인을 관아 문 앞까지 이끌었던 것이었어요. 부인은 몸단장을 단정히 하고 관아 문을 들어섰어요. 뒤로는 몸종 하나가 묵직한 보자기를 안고 따라왔습니다. 사또는 마루에서 부인을 맞으셨지요. 안으로 들라 이르고 자리를 권하셨어요. 부인의 눈빛이 잠깐 사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가늠해 보려는 눈빛이었지요. 사또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최 씨 부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보자기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변변치 않사오나 사또 어른께서 부임하신 뒤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작은 정성이 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또는 보자기를 잠시 바라보다 부인 쪽으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부인께서 이것을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을 이었어요. 사또 어른, 지난 일은 이미 전임 사또께서 종결하신 일이옵니다.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추어 봐야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또 어른의 귀한 심령만 소모될 뿐이지요. 고을 사람들도 이미 잊어가는 일을 다시 끄집어내면 오히려 분란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게 마무리 짓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무마를 권하는 말이었지요. 고을 유지로서의 무게감을 실어 사또를 누르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부인을 바라보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부인 말씀대로라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도 덮어두는 것이 고을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또는 계속하셨습니다. 이 보자기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 부인께서 관여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이 밝혀질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은 미리 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 씨 부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셨지요. 보자기를 도로 거두어 들고 몸종을 앞세워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오실 때보다 다소 무거워 보였어요.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뒷모습이 곧고 단단해 보이려 했지만 그 어깨 어딘가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관아문을 나서는 최 씨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또는 한동안 마루에 서 계셨습니다. 그 방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했지요. 최 씨 부인 집안이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출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또가 지금 파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사또는 보자기를 물리치신 자리에 잠시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그 방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윽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서를 펼치셨어요. 최문식이라는 이름 위에 붓을 올리셨지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모든 진술을 검토하신 끝에 최문식을 관하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최문식이 관아 마루에 들어서던 날은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지요. 최 씨 집안 도련님이라는 자부심이 아직 남아있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앞에 앉혀지고 증인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사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세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사또는 김덕수의 술자리 발언, 정황과 장쇠의 동선 진술을 차례로 읽으셨습니다. 최문식은 그 사이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사또가 다 읽으신 뒤 고개를 들어 최문식을 바라보셨어요. 최문식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박연화는 분명히 폐물을 훔쳤고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지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사또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처벌의 구체 방식과 수위는 관아의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 하셨지요. 최문식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벌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에 소상히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최 씨 집안이 크게 술렁였다는 것, 그리고 최문식이 관아에 불려 다니게 되었다는 것만은 고을에 두루 알려졌지요. 며칠 뒤 관아 문 앞과 장터,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또의 이름으로 쓰인 그 방에는 박연화의 사건이 다시 조사되었고 그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도둑이라는 누명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고을 사람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지요. 방을 잇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어요. 놀라는 이도 있었고 진작 그랬을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지요. 얼굴을 붉히며 눈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둑년의 자식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어요. 그 무렵산 어귀에서 풀뿌리를 캐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관졸 하나가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김길상이라는 아이였지요. 관졸은 사또 어른이 관아로 오라 하신다고 전했어요. 아이는 한동안 관졸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을 먹은 것인지 믿기지 않는 것인지 그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지요. 맨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풀뿌리 몇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관졸을 따라 걸음을 옮겼지요. 사또는 아이를 마루에서 맞으셨습니다. 아이의 행색을 한참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관아에서 허드레시를 거들 거라. 밥은 여기서 먹고 글도 익히게 될 것이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그 작은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울음인지 안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참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지요. 사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박연화가 마지막 밤에 남긴 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억울함보다 그 아이가 더 걱정된다고 했지요. 그 아이가 이제 관아 마루에 서 있었어요. 아직 이야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공식으로 풀렸고 아이가 처음으로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나 박연화가 정말 눈을 감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최문식이 처벌을 받고 박연화의 누명이 고을에 공식으로 알려진 뒤로 사또의 처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소복 차림의 여인은 오지 않았지요. 촛불을 켜두고 혹시나 기다리던 사또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불을 끄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소가 고요한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박연화가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사또는 그리 여기셨지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관아 마당 한쪽에서는 김길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고 기척도 없는 아이였어요. 밥을 주면 먹고 일을 시키면 하고 그 외에는 구석에 조용히 있었지요. 그러나 날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며 관졸들에게 꾸벅 인사를 하기도 했고 그를 배우는 자리에서 또박또박 따라 읽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드는 손이 처음보다 덜 떨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사람 사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사또가 막 잠자리에 드시려던 참이었어요.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사또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오래 오지 않았던 그 기운이 다시 방 안으로 스미는 것이 느껴졌어요. 문가에 박연화가 서 있었지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흐느끼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었지요. 여인은 그저 조용히 서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어요.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잔잔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그것이 전부였어요.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사또는 그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였어요. 억울함이 풀렸고 아이가 살 곳을 얻었다는 것을 여인도 알고 있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지요.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처음 사라질 때와는 방 안의 공기가 달랐지요. 무겁고 서늘하던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을 때 스치는 바람 같은 것이었어요. 사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지요. 그날 이후 박연화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로 고을 안에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관아 아래 것들 사이에서 나돌다가 장날 장터로 번지고 이웃 마을로 흘러갔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퍼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든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말이든 억울하다 하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사람의 말도 귀신의 말도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함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이 근처 고을까지 퍼졌다고도 전해집니다만 그것이 소문이 소문을 낳은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까지 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지요. 관아 마당 한쪽에서 글을 배우던 그 아이가 훗날 어떻게 자랐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연아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던 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자신의 누명보다 아이 걱정을 먼저 한다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귀신 이야기인데 귀신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였습니다. 죽어서도 자식 걱정이 먼저인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본을 쓰는 내내 김길상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맨발로 장터를 돌고 산에서 풀뿌리를 캐던 그 아이, 편집하면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다시 읽었는데 볼 때마다 뭔가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낯설지 않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서글프기도 했고요. 사실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혼자 모니터 앞에 한참 앉아 있어요. 이게 너무 긴 건 아닌지, 이 장면에서 분위기가 맞는 건지, 이 대사가 귀에 잘 들어오는 건지, 올리고 나서도 한동안 조마조마하고요. 그러다 댓글 하나 달리면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써도 되겠다는 신호거든요.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아래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 들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